당신과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70세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한때 달콤한 사랑으로 가득 찼으나 운명의 장난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따뜻한 사랑에 빠져 두 아들을 낳고 남편과 함께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께서 세상을 떠나시어 아이들이 겨우 10살 무렵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랐고 남편께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셨기에 세상의 물정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였고 우리 작은 식당도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상실과 외로움은 제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겨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괴롭히게 하였습니다. 제 순진한 믿음이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진 것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경각심과 지혜를 선사하여 앞으로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남편께서 남기신 빚 때문에 가게를 다른 분께 넘겨드려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온갖 일을 해보았습니다. 돈을 번 적이 전혀 없던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낮은 임금을 주는 힘든 일자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점차 세상의 물정을 익히게 되었고 성격이 다소 거칠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었고 저는 기술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비롯하여 한식집과 국밥집에서 주방일을 하였고 나물 판매와 붕어빵 그리고 고구마 장사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힘든 일들을 제가 모두 경험해 보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다 해고되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고 가게가 망하면 또 다른 곳으로 전향하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30대에 제가 점차 나이를 먹어가던 중 10년이 지나 두 아들이 모두 장성하였습니다. 고맙게도 두 아들 모두 차근차근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하였고 군복무도 마치며 취업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 문제로 제 허리는 많이 굽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며 제가 조금 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아들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가 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열심히 벌어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두 아들 모두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저에게 지금 저희가 성인이 되었고 대학에 합격하였으니 형과 제가 등록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에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며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제가 사회생활도 해보아야 솔직히 그 말씀을 들으니 일리가 있다고 느꼈으나 등록금까지 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해도 좋으나 등록금 마련을 위함이 아니라 두 아들의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하자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두 아들이 결혼할 때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은 제가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두 아들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두 아들은 등록금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저는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으나 제 강한 고집에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백반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취와 활기찬 손님들 덕분에 언제나 분주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저희 백반집을 찾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자신 있게 아이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 식당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자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마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식당 일이 고되고 힘들었으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미래를 위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곳은 제 인생의 소중한 보금자리와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서 학문을 이어가고 군 공무를 무사히 마치며 졸업에 성공하였고 아르바이트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해외의 새로운 세상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약간의 도움을 주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번 돈으로 큰 아들은 해외 취업 제의까지 받으며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은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여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결혼 자금도 스스로 마련하신 것을 보며 저는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결혼 직전에 두 아들이 제 식당을 찾아와 가게 문을 닫은 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아들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하길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 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아들은 진심을 담아 만약 어머니께서 저희를 떠나신다면 어머니는 단지 껍데기만 남으실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잠시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이어 아들들은 짐 같았던 저희를 내려놓으시고 어머니 자신만의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제 삶은 10살 남짓한 아이들과의 이별 이후 세월의 무상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둘째는 30을 넘었고 저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어 세월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너희가 떠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들들은 저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어머니께 좋은 사람을 만나 즐겁게 살아가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너희가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바쳤다는 사실은 늘 제 마음 한켠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질 것을 알기에 아들들의 위로가 다소 공허하게 들렸고 제 가슴 한켠이 텅 빈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둘째마저 결혼하고 집에 홀로 남으니 그 외로움이 더욱 깊어져 정말 위태로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백반집이라는 작은 안식처가 있어 버틸 수 있었음을 깨달았고 그마저 없었다면 저는 정처 없이 방황하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백반집에 매달리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큰 아들께서는 아이를 낳기 전 해외로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큰 아들의 며느리가 이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터라 아이를 그곳에서 키우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아들께서는
이번에 조건이 특히 좋은 해외 일자리 제의를 받으시자 기회를 망설이지 말고 얼른 잡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한편 큰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어린 눈빛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그날 술잔을 기울이며 나눈 슬픔과 위로는 오랜 세월 동안 제 인생을 지탱해온 사랑의 기억으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오랜 준비 끝에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잠시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에 제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산으로 발령이 내려져 가시지 본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국 땅에 속해 있어 하루 만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다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발령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하며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결국 부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와는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모든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작은 아들도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가까이 살며 자주 집과 식당에 들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모두가 사라지자 너무나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는 가게 일에 더욱 매달렸고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새로운 음식을 연구하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덕분에 손님들은 점점 늘어나 오히려 장사하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바쁘게 되었고 너무 많은 손님들로 인해 여가의 피해가 갈 위기까지 느껴지자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0세 즈음에 시장 안에서 저렴한 가게를 찾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새로운 야채마트가 들어왔는데 그 주인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워낙 넓어 서로 모르는 상인들이 많았기에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나 곱고 깔끔하신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리라 상상하지 못하였고 제 눈에는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비추였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동네의 작은 야채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우리 시장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첫 발을 내디디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생활이 낯선 탓에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며 적응하는 데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때 나서서 박 사장님을 도와드리며 다른 상인들이 물건 진열이나 가판대 위치에 대해 트집을 잡을 때마다 중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제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시며 따뜻한 커피를 대접해 주시고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백반집에 밥도 사주셨습니다. 비록 박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는 이미 장사가 잘 되어 특별한 기쁨을 느끼지는 않으셨지만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성격도 좋고 외모도 훤칠하셔서 믿음이 가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사모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박 사장님, 사모님은 가게에 함께 나오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집안 사정이 복잡하여 그러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순간 잘못 물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였으나 시장에서 오래 살아보면
누구나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박 사장님의 그 어두운 표정이 계속 마음에 남아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마다 식사는 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으신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제 성격이지만 각 사장님을 생각하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박 사장님의 취향을 헤아리며 어떤 반찬을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에 제 가슴은 마치 첫사랑의 설렘으로 두근거립니다. 어느 날 박 사장님께서 야채 가게에서 오늘 들어온 싱싱한 배추와 깨끗한 물을 직접 들고 오셨습니다. 배추의 신선함에 감탄하시며 맛 좀 보시라고 권유하실 때 저는 그 따스한 관심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이 배추를 단순히 식당 재료로 사용하지 마시고 집에서 정성껏 드시라며 애정 어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면서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착각하신 듯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미소가 번지며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은 보통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우리 집으로 직접 가져오시다니 저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박 사장님께 늘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제게 이런 따뜻한 배려는 마치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은 듯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덜컥 뛰며 오랜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품게 되어 제 자신이 주책스럽기까지 하였으나 박 사장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온통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며 채소를 내려놓으시고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마치 귀한 선물을 받은 듯 그 채소를 오랫동안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맛보는 이 특별한 감정 앞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은 제게 이런 감정을 품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쁨도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박 사장님과의 사이에는 급속도로 따스한 정서가 쌓여갔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제게 박 사장님께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니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빛과도 같아 제 마음은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제 인생에 얽매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 지금처럼 자유롭고 진솔하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서운해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모두가 멀리 떠난 것이 다행임을 느꼈습니다. 곁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자유로운 사랑을 누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솔직히 저는 박 사장님께서 제 평생의 사랑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 성격은 다소 주책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박 사장님은 정말 운명처럼 느껴지셨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야채 가게를 정리하시고 제 식당이 마감할 때까지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멋진 곳에서 식사를 즐기시고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카페에서 크림을 듬뿍 올린 달콤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 맛본 그 커피의 향긋함과 달콤함에 제 마음은 온통 설렘과 행복으로 물들어 365일 쉬지 않던 제 식당도 주말과 평일에 휴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남산을 오르고 팔각정을 찾아 평생 가보지 못한 멋진 곳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함께 하던 중 박 사장님께서 오이와
파프리카를 정성스럽게 썰어 간식으로 싸오셨고 그 간식의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였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앉아 쉬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사장님께서 갑작스레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살림을 합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동시에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죽은 남편 외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에 제 같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는 진심 어린 약속과 함께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림을 합치기로 결심하고 저는 제 집을 매각하여 박 사장님 댁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일찍 부인을 여의하시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짐은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의 새 출발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피곤한 저에게 따뜻한 마사지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주시는 등 작은 배려들이 모여 커다란 사랑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거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 어느 날 박 사장님의 얼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님께서는 미국에서 딸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 하여 벌써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과 기약 없는 불안감에 박 사장님의 얼굴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어서 선뜻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박 사장님,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님께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시며 그러지 말라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박 사장님께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박 사장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진심이 제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따님 꼭 나으시고 전해주세요. 한참 말다툼 끝에 사장님은 결국 제 돈을 받으셨어요. 여러 번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돈을 따님께 송금하고 꼭 말씀해 주시겠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그동안 제가 잘 운영한 가게 덕분에 따님의 치료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가 더 나오더라도 드릴 생각이었어요. 확실히 박 사장님 딸의 병세가 심각하신 지 몇 개월마다 사장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미국에서는 병이 잘 낫지 않으면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에는 또 2천만 원을 드리고 세 번째에는 3천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박 사장님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제게 말을 걸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애쓰는데 자기 일은 혼자 해결하려 한다니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갖다 놓고 박 사장님을 불러 앉혀서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걸 왜 주시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때 단호하게 말했어요. 따님 치료비로 쓰세요. 이 돈은 제가 모은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갚으라고 빌린 돈이 아니라 드리는 돈인데 우리 사이가 그 정도뿐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하며 우리 상황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디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오랫동안 거절하시다가 결국 받아들이셨어요. 어쩔 수 없겠죠. 자식이 아프다 보니 부모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가진 이 재산을 전부 사장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사장님이 제 황혼의 나이에 만난 진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돈은 앞으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면 되는 거고 지금 운영 중인 가게가 잘 되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박 사장님의 야채 가게도 손님이 늘어나 잘 되고 있으니 제 전 재산을 드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힘든 순간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후로도 박 사장님은 변함없이 다정하셨어요. 제게 줄 돈이 더는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한결같이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어느 날 박 사장님께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가게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좀 편히 쉬셔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남자고 체력도 더 좋으니까요. 당신은 평생 너무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박 사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가슴 한켠이 찌릿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이 달콤한 만큼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떨어지고 만약 제 삶이 어려워지면 일어서지 못할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배려는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가게는 제가 평생 일고 온 것이니 제가 죽을 때까지 최소한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일을 못할 때까지는 열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맙고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제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박 사장님은 계속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따님의 병세가 더 나빠진 건지 박 사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어서 가게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에 대출받은 돈을 사장님께 드렸어요. 몇 천만 원의 돈을 받은 박 사장님은 고맙다며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집을 팔아서라도 따님에게 돈을 보낼까 했지만 여기 우리 보금자리니까 그럴 순 없었어요. 우리 따님이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고 박 사장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박 사장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며 빌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따님은 나아지지 않으시니 박 사장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유, 정말 큰일이네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돈을 마련할 구석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들들은 미국에 있고 부산에 있어서 이제는 저와 거의 연락도 뜸해졌다고요. 저는 아들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 사이 손주들까지 낳았지만 저는 전화로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거의 1년이 넘도록 아들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박 사장님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님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연락은 전혀 닿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각 사장님의 지인을 전혀 몰라서 연락하거나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제야 제가 박 사장님의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따님의 연락처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박 사장님도 제 자식들이나 친척의 연락처를 묻지 않으셨으니 어쩔 수 있었겠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알아볼 방법조차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거의 사흘 동안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박 사장님은 돌아오기는커녕 전화나 문자 하나조차 없었어요. 초조해서 가게 문을 열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는 아침에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박 사장님인 줄 알고 얼른 받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거기 박한수 씨 댁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그는 실례지만 박한수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저는 아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런데 박한수 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라고 했어요. 네, 아직 혼인 신고는 안 했고 동거 중인 사이입니다. 라고 답하자 묘하게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상대방은 마치 신경 쓰지 않는 듯 갑자기 참고인 산마 경찰서로 좀 오셔야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냥 요청하는 것이라는데 만약 싫으시면 공문을 보내드릴 거라고 덧붙였어요. 처음부터 뭘 조사하시는 건지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박한수 씨 사기 사건에 관한 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해먹고 달아났던 사건이 있다면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당연히 아실 거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제 머릿속이 순간 띵하고 팔다리가 굳어버릴 정도로 멍해졌어요. 그러면서 혹시 전혀 모르셨던 사항이 있는지 다시 여쭤보더니 이건 대체 야채 가게를 하는 사장님인데 원래 사기꾼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정말 심각하다면서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며 사기를 쳤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도 피해를 입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박 사장님께 드렸던 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잡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로 수배된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피해를 입으신 게 있다면 정확히 떠올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박 사장님께서 따님이 아프다며 돈을 요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교묘하게 연민을 자극해 제가 가진 돈뿐 아니라 제출까지 받아 모두 넘기게 만든 기억이 생생했어요. 제 마음은 그 순간 크게 흔들렸고 깊은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사기꾼 손에 넘겨준 셈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는 희망 반,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반의 마음으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 사장님은 오랫동안 사기를 일삼아온 악질 사기꾼으로 피해자가 이미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피해 금액을 이야기하자 경찰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의신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군요. 참, 한가혹한 현실이죠. 저는 충격에 빠져 정신없이 나간 상태였지만 경찰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그가 잡히기만 바란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하더군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조차 사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있고 보증금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려서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가게 하나뿐이었어요. 은행 대출에 담보로 잡힌 가게였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덕분에 당장 내일 모레 먹고 살 돈이라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로 나가 일을 시작했고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출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었고 그로 인해 정말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올라온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 급하게 월세방을 구해 주었지만 그 이상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자기 가족이 있으니 더 이상 도움을 줄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에 있는 큰 아들도 돈을 보내줬지만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허덕이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 견디기 힘든 날도 많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어떻게든 살아가고는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픈 경험을 하고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물론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저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사랑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 마음이 설레고 삶의 생기가 도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치밀하게 꾸며낸 거짓말인지 구분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겪었던 아픈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진심에서 우러난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은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빈자리를 정확히 파악한 듯 부드러운 말투와 친근한 미소로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은 갑자기 아픈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엔 딸의 병원비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또 다른 이들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일삼곤 했어요. 특히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연락하는 걸 귀찮아하게 만들어 우리를 점점 고립시키려는 교묘한 수작을 부리더군요. 결국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외로움과 순수한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실 때는 꼭 자녀나 가까운 친구들과 상의해 보세요. 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더욱 신중해지셔야 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랑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기꾼들을 항상 경계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까지 포기하진 마세요.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인생 여정 중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연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크게 웃고 때로는 눈물 짓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